네, 투자연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죠.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우리 시장은 좀 주춤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가 된 거는 뭐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말이고요. 내년에 대한 얘기들을 특히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내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볼 때가 돼서요.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올해 얘기 좀 잠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충분히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좀 현황은 간단히 그래도 해야 될 거라요. 탄핵안 가결되고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보고 계세요? 네, 뭐 계엄 사태하고 탄핵 가결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왔어요. 사실 네. 3분기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네. 이렇게 찍혔듯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 시장도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와 있어요.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네. 관세 인상은 뭐 예상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9월부터 사실은 원화가 거의 뭐 14% 절하됐고요. 네. 위안화도 이미 5% 절하돼 있습니다. 9월 말 대비. 그러니까 워낙 훨씬 많이 절하된 건 맞네요. 예. 그래서 환율 시장도 이 계엄 사태 또 탄핵 지금 가결 사태와 관계없이 네.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거기 이제 활용 점정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 활용 점정은 좋을 때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더 이렇게 조금 더 작용을 했고요. 이제 뭐 마켓의 시선은 내년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 삼각 파도 네.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 삼각 파도가 지금 환율 시장 매우 내환인데요. 네. 밖으로는 이제 환율 시장, 안으로는 내수 침체, 그리고 환율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인 네. 트럼프 2기 경제의 정책. 그렇죠. 이 삼각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이제 조금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각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외환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면 탄핵 의결되고 나서 이제 1,430원대 중후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20원대 10원대 뭐 심지어는 이제 그 탄핵 비상계엄 전이었던 1,400원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좀 있었는데 뚜껑 열리고 났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 경제가 맞이할 조금 만만치 않은 부담 이런 것들을 환율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좀 2017년 트럼프 1기에 비해서 지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조금 나쁜 것도 있는데 그 환율 시장에서 보면 나쁜 걸로 보면은 그때보다는 중국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 2017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도 그렇죠. 2017년에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마저도 자체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트럼프 관세 인상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만약에 급진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위안화의 절하폭이 불가피하고 네. 원화도 거기에 뒤따라서 절하되면서 중국의 특히 제3시장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서의 덤핑 물량 공세가
2017년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가혹하게 음. 밀려들 수 있다. 이미 소비재에서는 뭐 소비재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내수 시장을 교란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순 뭐 이렇게 잡다한 소비재가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굵직한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이런 쪽으로 조금 그 고급형 내구재가 덤핑이 이제 시작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2017년보다는 한국 수출이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계속 약세 기조입니다. 그렇죠. 좀 흑자가 좀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외환보유고도 지금 계속 환율을 받치느라고 계속 소진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다 소진돼서 IMF가 온다 이런 뭐 그런 거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아니고 예. 4천억 달러라는 건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심평사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 미중 무역 분쟁이 관세 전쟁이 세계 교육을 위축시키고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 경상수지 둔화와 외환보유고 감소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좀 한국 경제 매크로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급진적인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나온다면 네. 예상과는 달리 단계적인 인상이 아니라 관세율을 급진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 거시적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유, 그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저는 신흥 강등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1,500원 이상으로 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 상승,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희석되는 거죠. 예. 상실되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좀 거시 전체적인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환율이 알게 모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지금 이번에 탄핵 비상계엄 사태 때도 신용평가 3사들은 보고 있다. 일시적인 네, 어떤 상황일 거라고 본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쨌든 그 멘트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가능성을 박사님께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트럼프 2기에 따른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근데 뭐 등급 강등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텐데 트럼프의 이제 성격, 네. 2017년에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거래를 즐긴다, 뭐 약간은 자기의 거래 기법은 예. 허세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대중국 관세율 인상이 굉장히 일기 때보다는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 내각 구성도 빨리 한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미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되고요. 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지금 뭐 트럼프 주요 요직의 내정자들이 거의 이제 80% 이상 내정됐는데 네. 대단히 중국 매파 인사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정말 잡아먹을 듯이 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국가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또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고 또 일기 때 약간 미진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특히 저는 이제 피터 나바로가 다시 네. 무역 제조업 자문위원으로 조금 뭐 약간 뭐 이상한 뭐 원래 있던 위원회도 아니고 트럼프의 이제 조금 그 무역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이제 그리어 담당 그 양반도 지정자랑 같이 네. 이제 협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관세 정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파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특히 피터 나바로는
제가 좀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 일기 때 우리가 많이 피터 나바로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대중 관세율이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굉장히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직후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율이 서서히 올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급하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협상에 나서면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협의를 해주는 풀어주는 이제 방식 그런 거래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급한 관세율 부과가 있을 경우에 환율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움직일 수 있다. 일시적이나마 그런 거는 또 주식 시장을 강타하겠죠. 네. 그러게요. 이게 참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요즘만큼 다시 이제 우리 환율 시장 이게 사실 뭐 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들 아니면은 사실 평소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특히 이제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경우였고 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근데 확실히 이제 뭔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 환율이 어쨌든 제일 민감하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달러 가치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달러 강세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전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이제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중반 전후인데 이게 다시 1,300원대 초반 또는 1,2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달러 현상이 이렇게 계속 갈 수만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이 3차 달러 강세인데요. 네. 세 번째 달러 강세인데 가장 역사적으로 긴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020년, 거의 한 15년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달러 강세가. 예.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조금 달러 강세가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변곡적이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21년부터 보면 지금 원달러가 34%나 올랐습니다. 2001년부터요? 2021년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부터. 팬데믹 이후에. 네, 2021년 팬데믹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 그런 시기부터 21년에 진행 중이었나요? 네. 어쨌든 30% 이상 떨어졌고요, 원화 가치가. 위안화도 최근 3년간 보면 16%나 절하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도 위안 달러도 지금 거의 이제 역사적 고점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라는 이제 그런 선에 와 있고 이렇듯이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뭐 굉장히 상대적인 또 절대적인 우위,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미국 채권에 대한 어쨌든 자금 쏠림, 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의 공장 짓기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미국으로의 실물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여왔는 상태에서 2025년을 맞고 그 관세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국들 미국과 교육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달러는 조금 줄어들게 마르게 만들고 미국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달러 강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과 지금 다른 것은 17년과 지금이 다른 것은 환율 시장 측면에서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달러가 너무 강해서 원화가 또 너무 약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또 특히 9월부터 말씀드렸듯이 원달러가 9월만 해도 뭐 사실 굉장히 쌌잖아요. 얼마였습니까?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선반영됐다. 아, 그리고 관세율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매겨도 네, 그렇게 환율이 2017년처럼 그렇게 예,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예,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환율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 수준 달러 인덱스 106과 우리나라 원달러 1,430원의 환율은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는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경제 펀더멘탈이. 예,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계속 집권을 했으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아, 관세가 애드업되는 거죠. 예. 관세 정책이.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는 선반영 됐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때부터 9월부터 지금 환율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네. 또 11월 5일 당선일 이후에 이에 더, 움직였고 예, 지금까지 움직인 걸로 봐서는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니까 일부는 반영됐는데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100% 지금 반영하고 있을까? 1,430원이라는 환율과 위안화 7.2라는 환율, 달러 인덱스 106이 네. 다 반영.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50%라든지 30%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반영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서서히 만약에 관세를 올리면 서서히 반영되면 돼요. 그러면 기업들도 조금 적응을 하고 그렇죠. 네, 우리도 좀 적응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의외로 급소를 찌르듯이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관세를 예를 들어서 60%로 그냥 올려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 그 면면들을 보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할 가능성이 봐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전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무역 확장법 231조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권으로 기간, 폭 이런 것들의 제한을 안 받고 상무부의 제안에 의해서 바로 상무부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은 러먼드인데, 지금 차기에는, 하워드 러스티가 예. 매파 중에 매파잖아요. 예. 중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이 무역 확장법 231조로 하워드 루트닉. 하워드 루트닉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굉장히 그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에서 사실은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지금 이제부터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약간 장점이라고 약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초기에 세게 나오고 뒤로 갈수록 조금 완화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예. 그들도 뭐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미국 기업들의 뭐 그렇죠. 피해를 이제 조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길들이기, 손보기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파괴적으로 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손봐줄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때릴 가능성. 이제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이 초반에 나오면 그게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될 수도 있겠군요. 내년 2분기가 피크인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은 내년 2분기가 피크고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달러가 많이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화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트럼프의 태도도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환율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달러 강세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통화 우리 뭐 위안화 등등 이런 아시아권 통화의 약세
이게 이제 FOMC의 내년도 통화 정책하고도 사실 또 중요한 매개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12월 달에는 내릴 게 맞는데 내년에는 당초 얘기했던 100bp 내리기 쉽지 않을 거야라는 그때 전망을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의 전망에 지금 변화가 없다면 그럼 이게 이제 달러 강세에도 이를테면 이제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안 내려간다 그러면 달러 강세 현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달러 강세 압박 요인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지금 통화 정책 말씀하셨지만 저는 12월에 이제 이번 주네요. 네네. 네,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인하를 하면 25bp 인하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저는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와. 그러면 네 번인데 한 번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지금 원래 시장은 3.25에서 3.5 정도까지 내년도 100bp 인하가 컨센서스인데 네. 제 생각에는 올해 25bp를 추가 인하하고 4.5로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이제 공을 넘길 경우에 3월에 한 번 인하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미국 경기는 트럼프 정부의 지금 고압 경제, 트럼프식 고압 경제, 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고압 경제고 이런 거에 반응을 할 거다. 그래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저는 2.5%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내년도 미국 경제. 2.5%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근원 물가가 근원 CPI가 3.3으로 지금 거의 예. 고정돼 있습니다. 네네. 전월비 0.3으로 지금 고정돼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내려가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뉴욕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나요? 네. 9월에 FOMC에서 50bp 비컷을 할 때는 언제고 지난주에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내년도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일단은 수요를 좀 이렇게 부스트하는 네네.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약간 지엽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팩트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얼만큼 그 셰일 오일을 많이 조금 속도감 있게 많이 생산하느냐. 그래서 지금 셰일가스 회사 CEO를 지금 에너지 장관으로 장관으로 내정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걸 속도감 있게 해서 트럼프의 고압 경제의 부분을 그 석유 가격을 낮춰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그래서 인플레를 잡고 금리를 안정시키고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좀 내리도록 인플레가 이제 붕 떠 있으면 아무리 이제 백악관에서 내리라고 해도 이제 말을 안 들을 테니까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때도 셰일 생산이 거의 그 임기 중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40%, 50% 늘었어요. 네. 셰일 오일 가스가 생산량이 이번에는 더 큰 폭으로 늘었고 그때보다는 지금 생산 단가가 매일 낮아져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그냥 조금 높지는 않은데 그렇죠. 대신 이제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는 많이 낮아져 있고 채굴 기술도 조금 더 발전했기 때문에 8년 전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바로 그냥 그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팍팍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나 이제 있을 법한 얘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3월에 인하하고 나면 추가로 인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인하한다면 그거는 내년 중반에 한번 뭐 6월이라 할지 9월이라 할지 그렇게 한 번 더 인하할 텐데
그 인하 케이스는 증시가 한 20%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이랑 직접적이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순히 주가가 폭락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고용이나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네. 설비 투자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목에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변곡점을 맞을랑 말랑 지금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상반기에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네네.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 또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 정부가 펼치면 이제 그게 오히려 조금 금리를 자극하고 시장 금리를 더 붕 띄워서 가령 국제 10년물이 한 5% 그렇죠. 넘긴다든지 이러면 가뜩이나 PR이 높은 미국 증시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약간 조정을 볼 만한 자리에서 주가가 그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주가가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서 소비의 급감, 그다음에 해고율 증가, 급증, 그다음에 신규 채용 보류, 그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 그럼으로써 연준이 25bp를 추가 인하하는 그걸 확인하고 경기가 식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 인하를 한다면 두 번 인하는 그 사이에 증시 폭락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시나리오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 안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식시장도 큰 조정 없이 그냥 뭐 골디락스 장세처럼 꾸준히 그냥 소폭의 조정을 계속 보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10년물이 4.5%안 넘는 시나리오죠. 그러면 시장이 버티죠. 이게 결국 내년 미국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준 이게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네, 그것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 정도면 별 큰 조정 없을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 넘긴다면 큰 폭의 조정 올 거고. 한 가지는 또 있죠.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 그거는 S&P 500이 바로 7천 가는. 여기서 10% 이상 뛰면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못 이기고 자뻑하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자기 밸류에이션 무게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거시지표들도 그렇지만 시장도 또 국채시장, 국채금리도 전체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다 드네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국채금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거시지표가 될 수도 있겠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제 이 중국과의 이제 미국 간의 무역 소위 말하는 전쟁 와중에 뭔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게요. 사실 이런 상황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 내년도 전망치가 일단 성장률 전망치가 좀 1% 후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군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1% 후반은 1.5% 아래로 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은 연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매수가 일단 구조적인 거지 않습니까? 매수가 안 좋은 거는 예. 고용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예. 가계 부채가 꽉 차 있어서 예. 가처분 소득 별로 없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수출은 몇몇 섹터가 그래도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안 좋을 거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 나눴듯이 관세율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교육 둔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죠. 줄어들까 가능성. 두 번째는 중국 대비
우리나라의 경쟁력. 근데 지금 중국 대비 경쟁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석유와 철강 중심의 전통 산업들인데 예. 이 부분은 지금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맞아요. 예, 예. 지금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또 자동차 이런 주력 산업들이 이제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도 대중국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 네. 있고요. 지금 규제 제재가 이제 좀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 40% 이상이 중국으로 그렇죠. 하고 또 반도체 장비도 30%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이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아무튼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첨단 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 소재나 이제 네. 가공, 그리고 뭐 충전 부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 제재를 네.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나라 진출해 있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망의 부담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우리의 원부자재 그렇죠. 수출도 좀 올해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일기 초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공급망의 차단, 네. 중국에 대한 차단이 결국엔 우방국이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검증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빈 공급망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조금 수혜 품목이 후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이제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단 초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도 미루고 또 생산도 좀 어렵고 차질이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초반에 사실 고비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빨라야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 한 3개월 사이에 트럼프는 이제 당장 다음 달이죠.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민감하고 특히 우리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거를 현재 가뜩이나 미덥지 않은 우리 내각에서 이거를 참 슬기롭고 빈틈없이 치밀하게 잘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원화 가치 하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저는 뭐 11월 5일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정부가 뭐 통상 특별 본부를 만들 줄 알았어요. 네. 만들었나요? 저는 뭐 아직 뉴스에서 못 봤는데. 아니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사로 공식적으로 그 특정 섹터, 특정 어떤 분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통상 이런데 무슨 특별위원회 이런 거를 뭐 만들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직 기사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겠죠. 관료들이 잘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강력한 좀 그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네. 약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될 테니까 그런 골든 타임이 이제 상반기를 그렇죠. 넘어가면서 이제 하반기에나 이제 조금 강력한 뭐 이렇게 뭐 좀 정책 우리 대응도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아까 박사님 말씀이 참 더 와닿고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수출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내수 쪽 얘기도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지금 뭐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뭐 돈을 쓰고 싶어도 지갑에 뭐 들어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쓸 여지도 별로 없고 내수를 좀 이렇게 좀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정부 재정도 물론 지출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금리를 내리기도 상당히 좀 환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내수를 살려기 위해서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내수를 살릴 수가 정말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은데 지금 중소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의 거의 90%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10여 퍼센트, 3% 정도가 퍼센트 정도가 이제 공무원하고 대기업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조금 안정된 고용 창출을 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들의 취업 연도가 34세, 네. 퇴직 연도가 41세인가 뭐 지금 그런 상태. 10년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고용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게 안 돼요. 사실 청년들 지금 그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못 찾는 비중이 굉장히 급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그 실업률이 낮은 것은 구직 포기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직 단념자가 많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5년 지나면 그래서 계속 백수로 있으면 구직 단념자가 되거든요. 네. 이런 젊은 층의 고용 흡수력이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인데 이게 이제 꼭 정부 잘못만은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데 근데 이제 산업 구조가 좀 전환돼야 되고요. 네. 고부가 서비스업이 많이 생성돼야 되고 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또 높여야 되고 또 주식시장이 또 재기능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과 복잡하게 거시적으로 그렇죠.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인 요법, 뭐 돈을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러면 그냥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정부가 계속 정책 여력이 없어지고요. 정부마저도 부실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튼 정부가 좀 길게 볼 거는 길게 보고 예. 짧게 볼 거는 짧게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잘못된 자원 배분이 너무 끓이기 있다. 부동산의 진심인 정부의 정책, 부동산으로 비효율적인데 너무 자본이 많이 쏠려 있고 보다 더 비싼 전세,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가게는 예. 대출을 받고 차임 여력을 예. 상실한 상태에서 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예, 우리 경제가 참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삼성전자 사례를 보통 얘기를 하면서 혁신성도 사라지고 역동성도 사라지고 선진국 그 이제 흔히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중국이 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우리는 뭐 중진국은 얼추 넘어선 것 같은데 이제 뭐 선진국 선진국이냐라고 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글쎄라고들 물음표를 하는 것 같고 뭐 하여간 좀 밖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 되게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제 정작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특히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결국 정치권하고 정부인데 정치권은 사실 맨날 저렇고 정부 관료들도 아주 극심한 관료주의에 빠져서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거에 너무 이제 짙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GDP 4만 불에서 5만 불, 6만 불 가기가 이제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뭐 어쨌거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제가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저는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미국 GDP의 총량의 실질 GDP 기준으로 거의 65%까지 근접한 다음에 10년에 들어갔고 예.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들어갈 때 일본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비율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외 순자산은 잃어버린 10년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독일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순자산 흑자국, 순자산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부채 거의 50%는 뭐 일본 자국에서 예. 자국에서 갖고 있고 그런 정도로 보이지 않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렇죠.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인구도 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일본과 견주어서 불리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들어가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각성이 큰 거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 시간 관계상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대증요법, 단기요법, 그다음에 인기 영합요법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경제는 망가집니다. 네.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던 게 시장 상황에서 너무 획획 정책을 급하게 바꿨던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뭐 금리를 뭐 급하게 올리거나 또는 거꾸로 금리를 너무 급하게 또 내리거나 뭐 그런 또 대증요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가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한국 경제를 우리 한참 산업화 막 바짝 할 때처럼 아무리 패스트 팔로우래도 정말 좀 역동성을 살리고 혁신성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아 내가 이제 선진국 국민이야라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사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위기 때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에이씨 큰일 났네. 에이씨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냥 떠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해서 다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좀 조금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가장 큰 확실한 어떤 팩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 또는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대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히 이제 주요 어떤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이런 쪽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대부분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뭐 등등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강한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산업들의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일단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보시는 분야입니까? 뭐 시간 순서로 그 수혜 업종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본은 조선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혁신을 하면서 특히 AI 쪽에 이제 조금 드라이브를 더 걸 것 예. 같아요. 예. 규제 완화도 그렇고 네. 전력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질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공공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형편없습니다. 어느 분야요? 전력적으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달청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일단은 약간 애매한 국가들은 다 배제되는 거고, 그렇죠. 이미 배제돼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미국의 공공 조달 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제 민간 합동으로 네.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네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SOC보다는 이제 조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이제 때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공장을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많이 이제 짓게 만들었고,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도 안 주고 관세를 올려서 다른 나라가 알아서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쓸 텐데, 아무튼 이런 제조업 강국으로 가려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18%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이 13%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일본이 지금 19%고 독일이 한 25%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끌어올리겠다. 4년 내에 바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초석을 놓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많이 발달돼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현대화된 제조 공장이 만나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중국을 한편으로는 때리고. 근데 미국의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전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AI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력을 전체적으로 손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셰일오일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 마가 정책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그런 전략기기 산업, 그다음에 방위 산업 쪽에서도 미국에 직접 납품을 하는 거는 적겠지만 제3국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 국강제를 많이 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양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가치가 좀 올라가죠. 전략적 가치가 중국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원유 수송 그 루트이기도 하고, 물동량의 60%가 이쪽 태평양 지역 쪽으로 오는 게 인도양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를 거쳐서 남중국해가 굉장히 전략 요충지잖아요. 그런데 남중국해를 강화하려면 인도양에서 이제 그 백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군이 증강돼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의 조선 능력은 통계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대로 가면 2050년까지 중국의 한 100분의 1이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중국에서 만드는 조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일반 그 민수용 조선 게 아니라 군수용 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1년에 한 8척 정도 만든다는데 미국에서는 잘해 한두 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벌어져는 거죠. 특히나 중국의 함선은 60%가 2017년 이후에 새로 진 거고. 함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SOS를 치고 있는 건데요. 영실공이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니까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맞아요. 그때도 그 얘기했었죠.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 거고, 이미 몇몇 기업들의 우리나라 주력 그 조선사들의 지금 미국 제독들이 방문 다녀갔죠.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면 저는 이제 파운드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춰주면
굉장히 쇠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예, 이게 참 삼성전자 이게 참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예. 퀄리티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무인 전투기와 드론과 이런 국방제에 사용될 비메모리 네. 반도체를 어느 정도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 왔다 간 거는 그냥 왔다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삼성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사갈 의지가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삼성에 달려 있는 거고요. 지금 한 2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이내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조금 계속 펼칠 정책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업종이 다 수혜 업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규제 업종입니다. 아. 로봇 안정성, 로봇, 완전 자율주행, 예.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과 보험, 여러 가지 규제 덩어리고요. 그리고 생체 인식 이런 것도 이제 그 규제 산업이죠. 예.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우주, 예. 그런 모든 부분이 규제 산업,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의 영위 산업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로봇 산업이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저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주소 들은 얘기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좀 성장할 거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대상물인 자동차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달돼야 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금 첨단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네. 약간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정부나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는 특히나 만약에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한다면, 네. 맡는다면 좀 상당한 규제 완화의 수혜를 우리나라 CDMO, 대형 제약사들, 그리고 원료의약품 이런 회사들이 많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좀 규제 완화 쪽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수년 내에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상당히 상위 쪽에 랭크되지 않을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결국은 내년 좀 상반기, 내년 길게 보면 내년 1년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초반. 네. 그때만 우리가 어떻게든 잘 견뎌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뭔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장이, 우리 경제 구조도 그렇고 내수도 좀 뭔가 조금 변화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주력 쪽에서 이제 어떤 반사이익 같은 거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지금 문제점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시장 관련해서도 드는 생각이 금투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이제 끝난 문제가 딱 됐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정말 그 주주권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대주주들이나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셉니다만 침탈되는, 그냥 뺏겨버리는 그런 무슨 각종 분할 정책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쉽게, 그다음에 쉽게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아무런 근거, 그런 것들이 올해 보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막 목도를 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안 좀 추진한다고 그러고, 그게 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에 대한 권리가 갈수록 보호되는 측면은 강화될 거라는 것도 좀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뭔가 좀 이제 체질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올해 내년에 정말 우리가 힘들긴 하겠는데 여기만 잘 극복을 하면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기업들도 성장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경제 구조도 좀 뭔가
없습니다. 너무 국뽕스러운가요? 아닙니다. 경제를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는 게 돈을 버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야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트럼프는 2026년 말에는 또 중간 평가가 있고 하원은 싹 바뀌고 예. 상원은 이제 일부가 바뀌죠. 그래서 지금 레드 웨이브를 했지만 네네. 강력하게 그 상하원을 그냥 백악관이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최고조일 때는 올해예요. 내년만 해도 이제 뭐 임기가 많이 남은 상원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을 뭐 그렇게 트럼프에 그렇게 무관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뭐 뒤엎고 생각하고요. 하원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트럼프가 모든 정책을 갈아서 강력하게 뭔가를 이렇게 초기에 초전 박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해라는 거죠. 그 해에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두울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 제스처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왜 인자 왔냐 이런 거를 협상해 주려고 했는데 아마 그러고 있을걸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빨리 이제 우리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큰 변화가 좀 내년에는 와줘서 적어도 내년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뭔가 대응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우리가 차근차근 다 받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어디 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엊그제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샤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분의 그 말씀은 그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능력이 있나라고 이렇게 약간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어떤 뭐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뭐 유교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 이런 거를 이렇게 겸손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낮추는데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문을 좀 열어젖히고 우리 정말 잘해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이런 얘기를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결국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하고 올해 얘기 조금 하고 내년 얘기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간 부분만 들으실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뒷부분에 가면서 점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기회는 우리한테 분명히 열려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길면 뭐 하반기까지 내년 1년 정도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면 또 기회가 올 거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오늘 방송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